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 3년 차가 되었고 한창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남성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지른다면 나중에 너무 큰 후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 고민을 말씀드리면 저는 제 아내를 옆에 두고 있지만 계속해서 장모님이 생각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읽어봐 주시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래 가진 것 없는 흙수저 출신입니다. 그래서 돈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사업에 큰 뜻이 있었죠. 어릴 때는 공부도 썩 잘하지 못했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운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라오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생겼죠. 결국 저는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을 열심히 돈을 모았고 결국에는 동네에 작은 헬스장을 차리게 되었죠. 참 작지만 나름대로는 의미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큰 기대도 주었고 지금의 아내도 그곳에서 만났으니깐요. 아무쪼록 처음에는 영업이 잘 된 덕분에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지금의 제 아내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하지만 생각처럼 삶을 녹록치가 않더군요. 헬스장을 운영하다 보니 경영 악화로 인해서 회원들은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모아둔 돈은 바닥이 나서 빈털터리 신세로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앞날이 깜깜했고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진행될 정도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에 저희 부부에게 손을 내밀어준 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장모님이었습니다. 그때는 일단 당장 저희가 살던 집을 정리해서 빚을 다 갚았고 당장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숙박업소에 전전긍긍하던 시절입니다. 그런 저희 소식을 듣게 된 장모님이 연락이 오시더군요. 장모님 댁에서 함께 살면서 다시 시작하는 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지만 오히려 제 아내는 장모님 댁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더군요. 사실은 아내가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내가 친정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은 게 장모님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장모님은 아내의 친엄마가 아니라 새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은 아내가 20살이 되었을 때 재혼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재혼한 지 2년도 채 안 되어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는 가족처럼 지내기 위해 노력했었다고 하는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아내가 곧바로 독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기분 나쁘게 집을 나온 건 아니었고 취직을 하면서 회사 근처로 옮긴다며 자연스럽게 나와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집 밖으로 나와서 지내게 되니 함께 지내면서 친해질 시간은 딱히 없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와 장모님은 여전히 서먹서먹한 사이였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싫어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처음 재혼을 할 때 별로 싫어했던 건 아니었다네요. 물론 새엄마가 자신과 나이 차이가 15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건 몰랐다네요. 그래서 언니 같은 느낌이 강했고 엄마로 느껴지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거죠. 게다가 아버지를 믿고 결혼을 했는데 금방 세상을 떠나셔서 오히려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서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별로 친하지가 않았을 뿐이었죠. 하지만 장모님은 제 아내를 많이 위해주는 착한 심성이셨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결혼 생활을 짧게 하고 남편을 떠나보냈지만 유산 덕분에 그래도 일도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내가 길바닥에 나앉았다고 하니 차마 지켜만 볼 수 없으셨던 거죠. 여하튼 저는 아내가 불편할 걸 알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처가 살이었죠. 제 본가는 시골에 있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논과 밭밖에 없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다시 재계하기에는 결코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이 계신 집이 평수도 넓은데 혼자 계시기에는 남는 방도 많았으니 저와 아내가 조금만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아주 이상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끈질기게 아내를 설득하고 또 설득을 했습니다. 평생 같이 지내는 것도 아니고 집을 얻을 수 있는 돈을 모을 때까지만 장모님 댁에서 지내자고 했죠. 결국 아내도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됐고 저희는 그렇게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라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저도 염치가 있었기에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장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원래 다니던 회사에 계속해서 다녔고 저는 장모님 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헬스 트레이너로 취직을 하게 되었죠. 저는 직업의 특성상 사람이 많은 주말에는 쉬는 날이 없었고 평일 중에 하루만 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는 출근 시간 자체도 달랐었죠. 저는 저녁에 출근을 했고 아내는 아침 일찍 출근을 했으니까요. 어느 날 평일에 제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쉬는 날이어서 마음 편하게 산책이나 할 겸 동네 공원에 가서 가볍게 조깅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의 의자는 나뒹굴고 있었고 장모님은 쓰러져서 앓는 소리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얼른 장모님께 달려 들어갔습니다. 몸 상태를 봤더니 다행히 어디가 부러지거나 한 건 아니었고 근육이 놀라서 경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거실에 전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의자 위에 올라가셨다가 의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 역정을 냈고 어디 다른 곳 크게 아픈 곳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이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은데 허리가 조금 삐끗한 거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사지 자격증도 가지고 있었기에 장모님에게 마사지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민망하셨는지 제 호의를 계속해서 거절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장모님 댁에 오고 나서 해드린 것도 없어 죄송했던 터라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전등 갈았으면 이럴 일 없었는데 장모님께서 계속 거절하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서 지내기 더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니 장모님께서도 정 마음이 그러면 알겠다면서 마사지를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을 부축하고서 장모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장모님 댁에 들어온 지도 한 달이나 지났지만 장모님의 방에 들어가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캔들을 켜놔서인지 정말 좋은 향기가 온 방을 가득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향을 맡으며 장모님을 봤더니 뭔가 기분이 묘해졌고 아차 싶었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다른 집 장모 사위처럼 나이차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려. 아내는 저보다 연하였고 장모님은 저보다 겨우 10살밖에 많지 않았다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회에 나가서 보면 장모님은 40대 초중반의 나이에 많지 않은 나이였고 나이를 모르고 보면 30대 중후반으로 보일 만큼 동안이셨죠. 제 입장에서는 항상 장모님으로 대했고 생각했기에 애써 외모에 대한 객관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 뿐 미모도 훌륭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결혼 전에 요가 강사를 하셨었기에 지금까지도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몸매는 솔직히 제 아내보다도 훨씬 좋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엎드려 있는 장모님을 보니까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신을 차리고 마사지를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마사지를 해드리다 보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계시던 장모님은 마사지를 왜 돈 주고 받는지 알겠다고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여기저기 아픈 곳을 알려주셨고 저는 허리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불편하시다고 한 곳을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조용히 마사지만 했던 건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장모님과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염치 없이 처가살이를 하는 입장이라 장모님께 함부로 말도 붙이지 못했고 약간은 내성적인 성격이신 장모님도 제게 그다지 말을 먼저 붙이지는 않으셨었죠. 그런데 마사지를 받으면서 한마디씩 하다 보니 점점 편해지셨는지 장모님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수다스러운 모습들도 보이셨고 소리내어 웃으시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뭔가 장모님과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 오랜만에 즐겁게 수다를 떨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는 아내가 출근을 하고 제가 출근하기 전까지 남는 여유 시간에는 장모님에게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죠.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느꼈지만 정말 장모님은 40대 몸매라고 하시기엔 믿어지지가 않았죠. 솔직히 눈 감고 마사지를 하면 2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감히 장모님에게 결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신줄을 바로 잡고는 했습니다.
여하튼 거의 매일같이 장모님께 마사지를 해드리다 보니 장모님과 저는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장모님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평소 장모님은 내성적이신 성격의 말도 없고 조용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 점점 말씀도 많아지셨고 장난도 많이 치시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나이와 맞지 않게 티 없이 맑은 그런 해맑은 성격이라고 느꼈습니다. 장모님은 최근에도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연락처를 물었는데 거절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장인어른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이야기들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슬펐던 이야기들까지 제게 숨기는 거 없이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그러다 한 번은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제 아내가 저를 데리고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제 몸을 보고 아주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듬직해 보였고 몸 좋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의 첫인상을 정말 좋게 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장모님은 저에게 짓궂은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상 이렇게 몸 좋은 사람들 중에 밤에는 힘을 못 쓰는 사람이 허다해서 걱정이었는데 이틀 전에 그 걱정을 덜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한참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틀 전이라면 아내와 제가 이세를 갖기 위해서 사랑을 나눴던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아내가 사랑을 나누는 소리를 장모님이 다 들으셨다는 건데 저는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자 장모님은 갑자기 웃으시면서 부부 사이에 당연한 일을 한 건데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고는 제 아내가 부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지금 혼자 지내게 된 지도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외롭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장모님은 갑자기 제 팔뚝을 어루만지시면서 이런 튼실한 팔뚝을 가진 남자가 곁에 있다는 건 정말 부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날 이후부터는 장모님의 장난스러운 스킨십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았죠. 솔직히 말해서 좋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가는 큰일이 벌어지겠다고 생각을 했고 장모님에게는 저의 근무 시간이 바뀌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부터는 저는 아내와 함께 출근을 하게 되었고 아내가 퇴근하는 시간을 맞춰서 같이 집으로 들어갔었죠. 그렇게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장모님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도 제가 아내와 함께 있으니 둘이 있을 때처럼 함부로 장난을 치지는 못하셨고 별탈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죠. 그러다 며칠 뒤 저는 아침에 아내와 함께 출근을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집 근처 커피숍에서 휴대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모님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장모님은 제게 어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헬스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자 장모님은 요즘 헬스장에서는 무슨 커피도 파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무슨 말을 하시는 거지 싶어서 고개를 들었더니 커피숍 입구 쪽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 장모님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장모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전화를 끊으시고는 밖으로 나가 버리셨죠. 그날 이후로는 정말 집안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먹서먹한 분위기였는데 그때부터는 한기까지 느껴질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바늘 방석에 앉아서 생활하는 것처럼 너무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나날을 보낸 지도 몇 주가 지나갔고 아내는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1박 2일로 자리를 비운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색한 걸 너무 싫어하는 성격이라 솔직히 그때부터 너무 초조했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친구들을 만나서 밤새도록 술이나 먹고 들어올까부터 시작해서 여행이라도 다녀온다고 할까 등 수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아내가 자리를 비울 때 기회다 싶어서 같이 자리를 비우면 일을 더 악화시킬 것 같아서 차마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과 이런 불편한 관계로 계속해서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결국 정면 몰파를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워크숍을 간 날 삼겹살과 소주 등 장모님께서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잔뜩 사들고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의 방문을 노크하면서 장모님께 그동안 죄송했다며 함께 먹자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제게 많이 화가 나신 장모님은 대꾸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곡히 계속해서 부탁을 드렸고 결국에는 장모님은 제 성화에 모시겨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고기를 구워서 쌈도 싸드렸고 장모님의 잔이 비지 않도록 소주도 계속 채우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장난이라고 제 몸을 계속 만지시는데 솔직히 저한테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었다고 했죠. 그러자 장모님은 그게 그렇게 싫어서 거짓말까지 하고 그랬냐고,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하지 그랬으면 굳이 안 했을 텐데 왜 이상한 사람을 만드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또 화가 나신 장모님을 보면서 당황한 나머지 사실 싫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아차 싶었습니다. 장모님은 곧바로 싫은 게 아니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사실 장모님께서 저를 만지실 때마다 좀 느낌이 이상했다고 했죠. 장모님은 그때부터 뭔가 표정이 달라지시더니 무슨 느낌이 이상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술도 취했겠다,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도 있었던 터라 생각 없이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처럼 젊으시고 예쁘신 분이 저를 만지시니까 당연히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랬다고, 저도 남자인데 아무렇지 않은 게 이상하지 않겠냐고 필터를 거치지 않고 마구 말을 했죠. 그 말을 하는 순간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렸고 그 대화를 마지막으로 장모님과 저는 그냥 연신술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위기를 만회하고자 장모님에게 시덥지 않은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쉽사리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술만 연신들이 붙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술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장모님은 실수로 옷에 음료수를 쏟게 되셨고 옷을 갈아입고 오신다고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술을 계속 마시고 있었죠. 그렇게 몇 분이 지나서는 장모님 방의 문이 열려서 고개를 들었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술잔을 놓쳐버릴 뻔했습니다. 장모님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복장으로 갈아입으시고는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지금 많이 취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날 것 같아. 너도 그렇지 않냐며 제게 묻더라고요. 저도 술에 취한 나머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은 갑자기 제게 다가오셔서는 우리 오늘은 기억에서 지우자 하고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그렇게 술에 취해서인지 무언가에 홀렸던 건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다음날 아침 숙취로 인해 두통을 겪으면서 일어났는데 순간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나면서 너무 두려웠죠. 저는 장모님이 깰까봐 조용히 밖으로 나와서 평상시처럼 식탁을 치우고 샤워를 했습니다. 제가 샤워를 하던 중에 장모님도 일어나셨는지 평상시와 다름없이 제가 먹을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장모님은 더 어색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주칠까봐 서로가 서로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게 되었고 장모님은 따로 아내를 부르더니 통장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좋은 집은 아니어도 오피스텔 보증금 정도는 될 것 같다면서 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와 아내는 장모님 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새로운 오피스텔을 얻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그날 일은 잊으려고 무던히도 애써봤고 사실 금방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미쳐버린 건지 그날 있었던 일이 너무 생생하고 그립다고나 할까요? 정말 제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제 아내를 옆에 두고서 저는 장모님이 계속해서 생각나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차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욕을 먹어 마땅한 그런 일인 걸 잘 알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수학 공식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모님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나면 제 마음이 착각을 했구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용기를 내서 장모님에게 연락을 하는 게 맞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네요. 다른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그냥 얼굴만 보는 건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 연락을 해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부디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우리 아버지는 건설업을 하셨고 나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 온갖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자상하고 아름다웠던 내 어머니는 갑자기 몹쓸 병에 걸려
2년간 고생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다. 그때 내 나이 9살이었다. 그리고 내가 11살이 되자 나와 15살밖에 차이 안 나는 새어머니를 맞이하게 되었다. 새어머니가 26살이라니 남들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3년은 기다렸다가 제가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어린 나를 돌봐줄 어머니를 찾고 있었나 보다. 나중에 크고 생각해보니 아빠가 재력이 있으니 젊은 새어머니를 맞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새어머니는 젊고 예쁜 얼굴이었다. 키도 168cm라고 했고 게다가 상냥했다.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신혼생활을 즐기는 듯했다. 나는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같이 사는 새어머니가 연예인 만큼 예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사춘기 시절에 별탈 없이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게 자상하고 친절했던 내 새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꽤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아버지의 사업은 승승장구했다. 나는 특별히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아버지는 성인이 되었으면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셔서 방학 때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에 물을 섞어 비비는 일도 해봤다. 땀 흘리고 나서 받는 일당이 정말 가치 있게 느껴졌고 집에 가는 길에 수박 한 통 사서 새어머니에게 드리면 기특하다며 내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셨다. 그 짧은 손짓에도 내 몸이 반응을 하니 참 쑥스러웠다. 우리 식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잘 살고 있었다. 나는 군대에 갔다 와서 복학을 기다리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 아버지의 물건이 다 나와 있었다. 새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아버지가 바람이 났다고 하는 것이었다. 새어머니는 화가 나서 아버지의 옷장에서 옷을 꺼내 거실로 모두 던졌고 아버지는 새어머니에게 집착이 심하다며 집을 나가셨다.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 난 예쁜 딸이 벌써 10살이 되었기 때문에 새어머니는 집에서 동생을 키워야 했고 아버지는 별거를 하면서도 필요한 생활비만 붙여주겠다고 했다고 들었다. 젊은 새 신부와 잘 살아볼 생각을 해야지 왜 바람을 피웠는지 정말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나는 새어머니를 위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번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서 들어가기도 했고 새어머니에게 소액의 용돈을 드리기도 했다. 새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고 나와 동생을 잘 챙겨주셨다. 나는 복학을 해서 바쁘게 지냈고 어머니의 별거 기간은 늘어만 갔다. 아버지의 삶을 봤을 때 끝이 좋지 않아 나는 당분간 연애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래서 집, 도서관을 왕복하며 공부에 매진했다. 새어머니는 딸이 커갈수록 학원비가 많이 들자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아쉬운 소리를 했고 가끔 한숨 쉬고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어느 날 새어머니와 야식을 시켜 먹자고 제안했고 새어머니는 치킨과 맥주를 시켰다. 동생은 공부하고 피곤하다며 잔다고 했고 식탁에 앉아 새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다. 별거 한 지 벌써 3년째인데 생활비 줄 때나 잠깐 연락하고 다른 말은 일절하지 않는다고 자신이 26살에 20살 차이가 나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자기를 배신했다고 딸 안부는 묻지도 않는다고 돈만 주면 아빠냐고 하며 서럽다고 우는 것이었다. 나는 새어머니의 가녀린 어깨를 살짝 두드려주며 새어머니 언젠가 아빠가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잘 살아봐요 라고 위로해 주었다. 새어머니는 맥주를 많이 마셨고 이만 자야겠다고 방에 들어갔다. 나는 뒷정리를 하고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새어머니가 나지막히 나를 부르는 것이었다. 나 그동안 너무 외로웠어. 준수 아빠랑 처음에는 좋았는데 우리 딸 낳고 나더니 딸만 예뻐하더라고. 나 어디 나가도 아가씨 소리 듣고 사는데
준수 아빠는 나를 점점 외면하기 시작했어. 그러던 와중에 너는 너무 잘 크는 거야.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사오고 힘들에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용돈 쓰라고 주고 너무 고마웠어. 창피하지만 나는 너를 남자로 생각하고 있었어. 이런 내 마음 진작에 고백하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용기가 안 났어. 술 먹고 헛소리하는 거 아니야. 술의 힘을 빌려서 너에게 고백하는 거야. 오늘 밤 내 남자가 되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닌가? 나도 술이 오른 상태였는데 새어머니의 고백을 받고 정리가 되는 듯 했다. 사실 새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잠든 적이 많았다고. 우리 오늘 같이 있자고 했다. 나는 새어머니와 일을 치렀고 거의 3년 만에 남자의 품에 안긴 새어머니는 너무 좋다며 엉엉 울기 시작했다. 울지 말라고. 그동안 아빠에게 속상했던 거 내가 위로해 주겠다. 그 한을 풀어주겠다고 했다. 그 후로 동생이 학교에 가고 내 수업이 없을 때 나는 새어머니와 좋은 만남을 가졌다. 안방에서 사랑을 나누고 새어머니의 차를 타고 맛집을 다녀오기도 했다. 누가 보면 새어머니라고 생각하겠는가? 나이 차이 안 나는 이모라고 생각할 듯 했다. 새어머니는 내 팔짱을 끼고 바람을 쐈고 나는 그런 새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우리 관계는 1년 정도 되었고 나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다. 직장 근처에 원룸을 얻었고 새어머니가 외로워할까봐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집에서 잠을 잤다. 첫 월급 타던 날 내 월급을 모두 새어머니에게 드렸다. 새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일부러 더 집에 찾아갔던 것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겠다. 새어머니는 내 생일에 거하게 상을 차려주셨고 여동생도 용돈을 모아 내 와이셔츠를 선물해줘서 기억에 남는 생일이 되었다. 그날 밤 여동생은 또 공부하느라 피곤하다며 잠을 잤고 새어머니는 특별한 옷차림을 하고 나와 밤을 보냈다. 우리는 내 생일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어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다며 더 좋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고 새어머니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아버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그동안 너무 즐거웠고 고마웠다고 하며 우리는 이제 다시 새엄마와 아들로 지내야 하며 우리의 이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나도 아버지만큼 돈을 충분히 잘 버는 상태가 아니라 자취 비용을 내고 저축하기에도 빠듯한 생활을 했고 여동생의 학원비 한 푼이 아쉬운 마당에 아버지의 복귀는 새어머니에게 절대로 놓을 수 없는 하나의 끈이 되었던 것 같다. 두 분은 어색하지만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듯했고 나는 그런 두 분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는 명절, 생신 외에는 가지 않게 되었다. 가끔 새어머니와 형식적인 안부만 묻고 지냈을 뿐이다. 그래, 그 정도면 충분히 좋았어. 그리고 행복했다고 새어머니를 추억한다. 후기를 써보겠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잘 지내시는 듯했고 새어머니와 교류 없이 지낸 지 3달이 지났다. 새어머니에게 가끔 연락이 왔지만 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만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평일 퇴근 시간이 되기 직전에 회사 안내 데스크에서 내 자리로 전화를 했다. 누가 나를 찾는다길래 급하게 나가봤다. 그때는 가을 바람이 솔솔 부는 시기였다. 회사 로비에 새어머니가 서 계셨다. 초록색 원피스에 가디건을 걸친 채 말이다. 퇴근하던 직원들이 새어머니를 힐끔 쳐다볼 정도로 새어머니는 매력적이었다. 같이 나온 직원에게 인사시켜줬더니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어머니가 계시니 참 좋겠다고 농담을 했다. 나는 새어머니랑 같이 다닐 때마다 이런 시선을 느꼈다. 새어머니는 늘 아름다웠고 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였다. 새어머니와 근처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와 파스타, 샐러드를 시켰다. 와인도 함께 주문했는데
새어머니의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새어머니는 그동안 잘 지냈냐? 왜 내 전화를 피하냐고 물으셨고 나는 내 생각만 할 수 없다.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다시 잘 사시는 게 중요하니 마음이 아프지만 새어머니의 전화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새어머니는 요즘 식사를 잘 못하신다고 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자꾸 헛구역질이 난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럼 우리 관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요? 라고 물었고 새어머니는 안 그래도 혼자 병원에 가기가 두려워서 찾아온 것이라고 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잘 지낸다고 했다. 하지만 속마음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한번 외도를 한 사람이니 언제 또 밖으로 나돌지 모르는 일 아니겠냐고 하는데 새어머니가 가엾게 느껴졌다. 식사를 대강 끝내고 셔터 문을 닫는 약국에 뛰어갔다. 임신 테스터기 하나 주세요 하고 급하게 사왔고 새어머니 손에 쥐어줬다. 새어머니는 내가 사는 자취방에 가보고 싶다고 하셨고 맥주와 안주거리를 사들고 집에 갔다. 새어머니는 우리가 언제 서먹한 사이였냐는 듯이 내 살림을 둘러봤고 남자 혼자 산다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면 안 돼. 아무리 귀찮아도 늘 정리정돈을 잘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귀엽게 잔소리를 했다. 새어머니는 헛구역질을 하는 데다가 생리도 안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임신 테스트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검사는 아침에 하는 게 정확하다고 하니 내일 아침에 해보겠다고 했다. 맥주는 마실 수 있냐고 했더니 어차피 조금만 마실 거라 괜찮다고 하면서 한 모금씩 마시기 시작했다. 새어머니는 너무 보고 싶었어. 내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는데 많이 놀랬지? 내 연락 받아줘. 우리 전처럼 지내자. 부탁할게. 응? 하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새어머니의 걱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 하나가 되었다. 새벽에 택시를 타고 새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렸고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침이 밝자 새어머니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다. 나 테스트해봤어. 걱정할 거 없어 라는 내용이었다. 얼마나 안심했는지 모른다. 그날 저녁에 새어머니와 또 만났는데 산부인과에 가보니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서 주사를 맞고 왔다고 한다. 그런데 자꾸 헛구역질을 하는 건 문제가 있으니 예과에 가 보시라고 했다. 새어머니는 며칠 후 위내시경을 해봤는데 만성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걱정했던 만큼 큰일은 아니라 가슴을 쓸어내렸고 우리 사이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다. 새어머니는 내가 퇴근하기 전에 매 원룸에 와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놓고 있을 때도 있었다.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식사를 했고 침실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퇴근해서 원룸에 갔더니 새어머니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너희 아빠가 자꾸 외박을 하길래 뒷조사를 좀 해봤어. 무슨 회사에서 워크샵, 골프를 그렇게 많이 가나 했어. 그래서 자고 있을 때 타임라인을 살펴봤어. 상상하기도 싫은 그 결과가 고스란히 나오더라고 하며 씩씩대고 있었다. 아버지는 전에 만난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여성과 호텔에 갔던 이력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회사에도 연락해보니 워크샵은 간 적이 없다고 했단다. 순진하게 아빠를 받아주고 믿고 산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진다고 하며 눈물을 보였다. 나는 새어머니의 등을 토닥거려주며 위로해줬다. 새어머니는 그나마 나와 다시 만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고 딸 때문에 아빠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무능력한 상황을 자책했다. 나는 아빠에게 다시 얘기해보자고 했고 새어머니는 한창 사회생활 잘하는 의부자들에게 찾아와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를 믿고 의지하는 새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다고 어려운 얘기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며 집에 모셔다 드렸다. 새어머니는
그날 밤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좋은 여성을 만나서 결혼도 해야 하니 나는 그만 물러나고 싶어 라고 말이다. 하지만 어렵게 다시 만난 상태에서 그렇게 헤어질 수는 없었다. 나는 점심시간에 아버지 회사로 찾아갔다. 아버지는 적잖이 놀란 눈치였다. 식사를 하며 새어머니가 나를 찾아왔고 어려운 말을 꺼냈다고.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멈춰달라고 부탁했다. 사춘기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고 했다. 아버지는 별다른 대답은 하지 않고 식사를 마쳤다. 새어머니와 가족이 된 지 한참 되었고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 지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또 다른 여성을 만나는 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 아니냐고 다그쳤다. 아버지는 뭔가 결심을 한 듯 나를 바라봤다. 우리 부부 사이는 우리가 해결할게.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줘 라고 말했고 아버지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하고 있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주말에 아버지의 호출로 집에 갔다. 새어머니의 표정은 밝아 보였다. 아버지는 나에게 하기 어려운 말을 직접 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다시는 새어머니에게 속상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새어머니는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자며 내 손을 잡아 끌었고 손가락에는 빛나는 반지가 보였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내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선물 준 거야 라며 웃어 보였다. 나는 부모님이 화해를 한 것이 너무 기뻤다. 고기를 먹으며 다짐한 것이 있었다. 다시는 새어머니를 찾지 않겠다고 말이다.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살아야 하는 여자인 게 분명하니까 말이다. 만약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또 마음 약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어려울 게 뻔하지만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새어머니를 여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맞는 일 같다. 새어머니는 식사를 마치고 우리 집에 반찬을 갖다 주고 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새어머니에게 집에 계시라고 만류했다. 자꾸 빌미를 만들면 우리 사이는 예전처럼 돌아갈 게 뻔하니까 말이다.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잘 지내시기만을 바라본다. 어느 순간 새어머니가 그리워진다 하더라도 냉정하게 마음먹어 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새어머니에게 용돈을 조금 쥐어드리고 왔다. 새어머니는 아들에게 처음 받아보는 용돈이라며 이 돈은 코팅해 놔야겠다고 하는데 그런 천진난만한 새어머니를 놓고 오는 마음이 참 무거웠다. 하지만 스스로 견디는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새어머니는 용돈 봉투를 읽어봤다며 고맙다고 문자 메시지가 왔다. 그 봉투에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우린 여기서 끝내야 해요. 힘드시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로울 때 찾아오시면 그때 어머니를 받아들이겠어요? 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새아버지의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 나란 녀석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지켜보는 게 도리라는 게 내가 내린 결론이다. 저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젊었을 땐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들도 넘쳤는데 결혼하고 자식들 키우다 보니 가정에 주저앉아 버렸네요. 나름대로 대학도 나오고 좋은 회사에 취직까지 했었지만 아이들 낳고 난 후로는 전공 같은 걸 살려본 기억도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제 유일한 자랑거리는 아들, 딸, 누가 뭐라 해도 부럽지 않은 대학에 보냈다는 겁니다. 명문대 다니는 자식들이 어딜 가든 제 자랑이에요. 하지만 언제까지 품 안의 자식은 아닌지 대학이며 취업이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독립하니 남은 게 없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남편과 접촉 없이 지낸 지가 좋게 10년은 된 것 같네요. 아이들 독립한 후로는 남편과 계속 각방을 써왔습니다. 남편 퇴근하고 오면 함께 식사하고 각자 흩어져 할 일만 합니다. 남편은 딱히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먼저 놀러 가자고 하는 타입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애들을 돌봐줄 일도 없고 해야 할 집안일도 많지 않은 요 몇 년간은 정말 무기력했어요. 심지어 갱년기까지 찾아왔는데 삶의 낙이 없더라고요. 이 나이쯤 되니 친구들 만나는 것도 크게 재미있지 않고 그렇게 우울감을 느끼고 있던 어느 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들어오다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통장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아파트 통장이 뭘 하는 일인지 관심도 없었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눈이 딱 꽂힌 듯이 그 안내문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결국은 해보자 싶어 열심히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후보자는 저까지 3명 정도 되었는데요. 적극적으로 봉사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혀서 그런지 저를 좋게 봐주신 모양이더군요. 심사 결과 제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통장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 생활은 달라졌어요. 매일 편한 옷만 찾아 입고 화장기 없이 다녔었는데 제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한 거죠. 중요한 주민회의나 동사무소 왔다 갔다 할 일 있으면 차려입고 서툴지만 화장도 해봤습니다. 꾸미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 할 수도 있지만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친분 있는 지인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다른 통장분들은 물론이고 동장분과도 친해져서 자주 어울리곤 했어요. 그간 15년 살며 아파트에서 친한 주민도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두 지나가며 인사할 정도로 제가 밝아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저희 아들, 딸들도 주말마다 가끔 놀러 오는데 절더러 엄마, 요즘 좀 예뻐진 것 같아. 오빠도 느꼈어. 맞아. 엄마 요즘 진짜 활기차졌어. 하면서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동안은 우울하고 무기력한 저를 아들, 딸이 많이 위로해 주었거든요. 요즘은 제 눈치도 살피지 않고 아이처럼 때를 쓸 때도 있습니다. 아들은 집에 와서 엄마, 나 음식 좀 싸주면 안 돼? 하고 딸은 나도. 근데 나 내일 갈 때 감자튀김 좀 만들어주라. 하면서요. 이전에는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졌던 일들이라 저희 아들, 딸이 이런 부탁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든지 의욕 넘치고 싱글벙글하니 저런 때도 맘 놓고 쓰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저도 엄마가 되어 무심한 면이 있었네요. 남편은 제가 변하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거실에서 TV 보다 자는 게 다고 그렇지 않은 날은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술 마시다 들어와서 그냥 뻗어 잡니다. 요즘은 회의 있어서 늦게까지 못 들어와서 저녁 차려놓고 나가면 상관없단 식이에요. 제가 남편에게 배달해 먹으라고 하면 남편은 오히려 더 좋아하는 눈치고요. 저 역시 남편이 제게 뭘 그런 걸 하냐 하며 타박하는 것보단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다. 통장이 된 후 지금까지 열심히 지역 행사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통장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사회생활 하는 것 같아서 즐겁더라고요. 그러다 통장되고 3개월 후에 저희 동장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희와 비슷한 또래일 줄 알았는데 새로운 동장님은 20대 후반 남자였습니다. 저희 아들보다 살짝 많은 나이라 그런지 마냥 아기 같이만 봤는데요. 정말 활기차고 똑 부러지게 일 처리하는 모습이 어떨 땐 존경스럽더군요. 동장님은 좋은 대학도 나왔다고 하고
통장분들께서 임무와 칭찬하실 정도로 키도 훤칠하고 외모도 괜찮은 편입니다. 평소 운동도 열심히 하는지 덩치가 큰데 근육질이라 또 동네 아줌마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어요. 저는 동장님을 훌륭한 청년이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통장 워크숍이 있었던 날 저는 동장님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통장들이 모두 모여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게 되었는데요. 낮에는 열심히 회의도 하고 놀다가 저녁에는 바비큐 파티를 했습니다. 다들 앞으로 잘 해보자 하며 술을 진탕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도 홀짝홀짝 술을 들이켰는데 잘 취하질 않더군요. 평소에 집에서 혼자 소주 한두 병씩 마실 때가 많아 술이 새졌나 보다 했습니다. 결국에는 나머지 통장분들은 다 나가 떨어지고 저와 젊은 동장님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이서 대충 뒷정리하느라 좀 힘들었어요. 1시간 정도 그렇게 고생하고 나니 먹었던 술도 다 깨고 좀 출출해졌는데요. 그래도 이 시간에 뭘 해먹거나 술을 더 마시기는 못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정리했던 젊은 동장님이 저더러 술 한 잔 더 하지 않으실래요? 안주도 조금 남았어요. 하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잘 됐다 싶어 동장님이 혼자 쓰시는 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 동장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대학을 나왔고 동장은 왜 하게 되었는지 성장 환경은 어땠는지 모두 술술 말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동장님이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동장님을 홀로 키워주셨는데 한창 성장기이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으셨겠지요. 동장님은 그게 어렸을 때부터 한이 됐어요. 그래서 통장님에게 더 눈길이 갔나 봐요. 하시더라고요.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동장님에게 앞으로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면 말해요. 나도 꼭 우리 아들 같아서 마음이 쓰이네 하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장님께서 비틀거리며 일어나시더니 앉아있는 저를 뒤에서 꽉 끌어 안으시더군요. 참 많이 외로웠나 보다 싶어서 그냥 손을 토닥여주고 있었습니다. 조금 당황해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순간 동장님이 저에게 입맞춤을 하더군요. 남편과 10년 동안 각방을 써왔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는 했지만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거의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제 방으로 돌아가 잠들었는데요. 아침에 다들 일어났을 때 유난히 기운이 없는 저를 보고 다른 통장님들께서 어제 술을 많이 마셨나 봐. 얼른 집 가서 쉬어. 힘들어 보이네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잠도 얼마 못 잤고 동장님이 워낙 젊은 남자였기 때문에 다리, 허리, 등까지 뻐근하고 기운이 없기는 했습니다. 동장님은 크게 티를 안 내셨어요. 저를 좀 외면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집으로 돌아와 꼬박 12시간을 잤습니다. 마치 몸살에 걸린 것 같이 온몸 구석구석이 아파서 집에 돌아와 그냥 하루 종일 잠만 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푹 자고 일어나니 개운해지더군요. 일어나 보니 동장님에게 정말 많은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부터 문자까지요. 마지막 연락은 제게 할 얘기가 있어요
1시까지 오후 카페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였는데요. 시계를 보니 벌써 12시가 다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허겁지겁 씻고 준비해서 카페로 동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라 결국은 커피 한 잔 사들고 차 타고 다른 지역 한적한 공원에 도착해서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동장님은 저에게 앞으로 여기에서 종종 뵐 수 있을까요? 그냥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동장님이 저에게 사과를 하거나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너무 예상 외의 제안이라 순간적으로 멍해져서 생각 좀 해보겠다 하고 그대로 저희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며칠 동안 곰곰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로서도 나쁠 게 전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동장님을 만나는 날 있다. 그때 그곳에서 만나요. 라고 쪽지를 써서 주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지금까지도 자주 만남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도 갱년기에다 남편이랑은 거의 같이 살고 있어서 이렇게 젊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요. 확실히 동장님이 젊어서 그런지 제가 체력적으로 힘든 날도 있습니다. 동장님은 젊은 남자치고도 굉장한 체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동장님의 적극적인 태도가 너무 좋으면서도 약간은 동장님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조금 더 대담해져서 생전해보지 않았던 것들도 많이 도전하고 있어요. 동장님은 그런 저에게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그럴 때 저는 수줍은 소녀가 되어버려요. 이제 제 통장 임기가 반년 정도 남았는데요. 연임도 가능한데 딱 한 번만 해볼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동장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통장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하나 걱정되는 건 저와 이렇게 지내는 동안 30대가 된 동장님이 아직까지 여자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걱정에서 뭘 하나 싶습니다만 젊은 남자이고 이제 가정을 이룰 때가 되었는데 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고민이 커지네요. 저만 생각하면 지금처럼 지내는 게 가장 좋은데 또 동장님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제 욕심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장님은 저를 마치 애인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큰일이 있지 않은 이상 제 의지로 먼저 동장님을 끊어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 혹시 제 욕심만 채우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확실한 건 지금 제 삶의 의미가 동장님이란 사실입니다. 동장님은 저의 몸과 마음에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사람이네요. 여자들 보통 나이 들면 애인 하나쯤 두고 산다던데 아무리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했던 저는 지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동장님 덕분에 밝고 활기찬 사람이 되었어요. 요즘은 체력을 좀 기르기 위해 운동까지 시작했는데요. 누군가 눈치채게 되면 제 인생도 그대로 곤두박질 칠지 모르지만 감히 제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디가 끝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모님은 혼자 씻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장모님이 쓰러질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 장모님을 씻겨드렸어요. 장모님은 나 안 씻고 싶은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장모님께 물어봤더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살다 보니 정말 별일이 다 있군요. 이제 30 좀 넘은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2년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 형제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20대 중반부터 고아나 마찬가지가 되었어요. 그런 저에게 장모님과 처형은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가족이 되어 주었죠. 장모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되고 나서 장모님은 저를 더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아내와 연애하는 기간에도 장모님을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저희는 도시에서 살고 있고 장모님은 시골에서 살고 계세요. 장인어른은 일찍 돌아가셨고 장모님 혼자 딸 둘을 키우느라 안 해본 일 없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처형은 장모님에게 그나마 살가운 딸이지만 저희 아내는 장모님에게 그리 살가운 딸은 아니에요. 장모님 성격이 워낙 유순하기 때문인지 아내는 장모님에게 좀 쌀쌀맞게 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내가 장모님을 싫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내에게 장모님께 좀 신경질적으로 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몇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내가 그랬어, 이런 반응이더군요. 아내는 장모님을 애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쌀쌀맞게 구는 것 같아요. 장모님은 60대이지만 젊을 때부터 얼마 전까지 공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공장에서 남자 직원들이 추근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남자 동료 직원들이 추근됐다고 하니 만약 장모님이 과부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장모님은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남편 없이 딸 둘을 키우며 살았으니 장모님도 남자들의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도 여자이고 사람이야. 남자 품이 그리울 때가 없었겠어? 얼마 전 장모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모님은 이런 말을 딸들에게는 한 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장모님은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집 옆에 있는 텃밭을 가꾸며 살고 계세요. 처형은 결혼해서 장모님의 집 근처에 살면서 장모님 집을 자주 방문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처가에 갈 때면 처형 가족들도 다 와서 모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저나 아내 입장에서는 처형에게 고맙죠. 처형이 자식돌이를 거의 다 해주니까요. 아내는 처가에 가는 것을 좀 귀찮게 생각합니다.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 처가에 가는데 아내는 가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는 처가에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처가에 가고 싶었어요. 장모님과 저의 관계가 이렇게 된 후로는 더 자주 가고 싶었네요. 장모님이 사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 장모님이 과부란 사실을 알게 된 남자들은 장모님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답니다. 늙으나 젊으나 남자들은 다들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잘생기고 자상한 남자가 술을 한잔하자고 할 때는 가끔 장모님도 흔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들을 생각해서 그런 제안들을 거절하고 왔다네요. 자꾸 거절을 하다 보면 아쉬움에 장모님도 눈물을 삼켜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삼키며 키워낸 딸들이 바로 처형과 저의 아내인 겁니다. 주말에 아내와 함께 처가에 가면 장모님을 도와 텃밭에서 일도 하고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도 하고 술도 한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이런 처가가 있어서 너무도 좋았어요. 장모님의 집은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외딴 집이기 때문에 여느 시골집보다도 한적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장모님이 식사를 차려주면 저는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장모님의 음식 솜씨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아내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늘 먹던 음식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모님이 차려준 음식을 제가 괴걸스럽게 먹는 것을 장모님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여자들은 자기가 차려준 음식을 누군가가 잘 먹으면 뿌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가에 가면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장모님의 텃밭에서 수확하는 야채나 과일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처가에 갈 때마다 장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왔어요. 장모님은 제가 드리는 용돈이 가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여름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는 툴툴거리며 말을 하더라고요. 주말에 장모님이 밭에서 할 일이 있다고 저희에게 오라고 했답니다. 주말에 가면 되지 그러냐 했더니 아내는 그 주말에는 토요일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데 하루 쉬는 일요일에 가서 밭일을 하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내가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더니 아내는 얼굴 표정이 밝아지면서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하더군요. 혼자 다녀오는 거 어렵지 않다고 했더니 아내는 우리 엄마 많이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하길래 별거 아니란 듯 웃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토요일 새벽에 처가로 출발했습니다. 처형은 당연히 처가에 올 줄 알았는데 못 온다고 했답니다. 처형은 친한 친구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 한다고 했대요. 저는 처가 도착했더니 장모님은 왜 혼자 왔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장모님은 그럼 자네도 오지 말지 이러시더라고요. 장모님 혼자 하셔도 되는데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부른 거라면서 저에게 엄청 미안한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밭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좋고 장모님이 해주시는 음식을 먹는 것도 너무 좋아서 온 거니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아침부터 장모님과 밭에서 일을 하다가 날이 점점 뜨거워져 잠시 쉬기 위해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땀을 한번 씻어내고 싶어서 저는 나당 수도가에 가서 물 샤워를 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수건을 안 가지고 왔더군요. 어쩌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수건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를 쳐다보기 민망한지 뒷걸음질로 수건을 가져다 주셨죠. 저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다시 옷을 입었습니다. 땀에 젖은 옷이었지만 어차피 밭일을 하면 또 옷이 땀에 젖을 테니 순간의 찝찝함만 참으면 되니까 그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다시 밭에서 장모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백고동 소리 같은 것이 들리더군요. 뭔가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장모님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모님이 방귀를 뀌었던 것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눈웃음을 치더군요. 저도 멋쩍어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 후에 장모님은 바지를 축혀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풀에 가려진 채로 장모님은 소변을 보셨나 봐요. 찌는 듯한 더위에 일을 하다가 일이 끝나갈 무렵 농기구를 정리하고 장모님께 들어가자고 말을 했더니 장모님은 쭈그리고 앉은 채로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어요. 장모님은
좀 어지럽다고 하시며 일으켜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얼른 장모님께 달려가서 팔을 잡아 일으켜 드렸죠. 장모님을 부축해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장모님은 몇 번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으려 하시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장모님을 업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장모님께 물을 가져다 드렸더니 물을 드시고는 좀 괜찮다고 하셨어요. 더운 날씨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장모님은 약간 탈수 증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장모님은 괜찮다고 하시며 좀 누워있겠다고 하셔서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니 개운하더라고요. 장모님은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 앉으셨어요. 물 마시고 좀 누워 있었더니 괜찮아졌다고 하시길래 저는 안심했습니다. 장모님도 씻으시겠다고 하시고는 화장실로 가셨어요. 저는 이제 괜찮으신가 보다 생각하고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화장실에서 장모님은 저를 부르시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달려갔죠. 장모님은 변기에 앉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보리를 보고 샤워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어지러워서 일어나지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을 부축해서 일으켜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땀을 많이 흘려서 씻어야 한다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하며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찬물이 몸에 닿으니 어지러움이 모두 날아가는 것 같다는 장모님의 말씀에 저는 안심했어요. 장모님은 저에게 나가봐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장모님이 쓰러지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옆에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찬물을 몸에 뿌리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장모님을 안아드렸습니다. 장모님은 기겁을 하셨어요. 아까 보리를 보고 뒤처리도 못했다며 잠시만 이 말을 반복하셨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상황에서 장모님이 잠시만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었는지